약 6,870억 위안, 이는 9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또는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130조 원에 해당한다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각종 기금과 자본의 총 규모다. 이 금액은 수많은 첨단 기술 산업 단지를 건설하고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생산 라인을 구매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키우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베이징의 목표는 매우 분명했다. 서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으로 생존이 걸린 산업에서 점진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에 접어들면서 야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는커녕 중국은 오히려 수많은 프로젝트의 지연, 완공되고도 제 성능으로 가동되지 않는 공장, 심지어 방치된 시설들에 직면했다. 막대한 투자가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한때 지름길 전략의 상징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던 일부 프로젝트들은 결국 낭비, 허술한 관리, 그리고 실제 역량을 한참 넘어선 기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남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난관은 전쟁이나 직접적인 군사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중국의 반도체 야심을 뒤흔든 진짜 원인은 글로벌 공급망 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병목 지점들, 즉 단기간에 자립하기 어려운 기술과 소재, 그리고 노하우였다. 그 중에서도 일본 기업들과 일본의 산업 정책이 차지하는 역할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금은 어디로 향했을까? 왜 풍부한 재정 자원을 가진 국가조차 보이지 않는 장벽 앞에서 헤매고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만으로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기초 기술을 살 수 없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매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부패와 부실한 관리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라면 일본이 장악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의존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생존적 위협에 가깝다. 극도로 복잡한 반도체 공급망 속에는 종종 산업 전체의 피에 비유되는 소재가 있다. 바로 포토레지스트, 즉 감광제다. 이 소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칩제조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 핵심적으로 반도체 공정은 빛을 이용해 실리콘 웨이퍼 위에 극미세 구조를 인쇄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웨이퍼는 스스로 형태를 만들 수 없다. 매번 노광 공정 이전의 표면에는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수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포토레지스트다. 빛이 마스크를 통과해 비춰지면 이 화학 물질은 조사된 영역에 따라 화학 구조가 변하고 이후 식각이나 보호 공정을 통해 회로가 형성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포토레지스트가 없다면 아무리 값비싼 노광 장비라도 무용지물이 된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거대한 화학 산업 기반을 가진 중국이 왜 겉보기에는 그저 화학 물질처럼 보이는 이런 소재를 빠르게 자립하지 못하는가? 답은 두 가지 핵심 장벽에 있다. 극단적인 수준의 순도 요구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기술적 비결이다. 첨단 공정에서는 불순물 허용 범위가 물리적 한계에 거의 근접한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극미량의 금속 흔적이나 미세한 먼지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달러 가치의 웨이퍼 한 로트 전체가 폐기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순도에만 있지 않다. 포토레지스트는 공개 문서만으로 베낄 수 있는 단순한 화학 공식이 아니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이 소재를 연구하고 다듬어 왔으며 수많은 특허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방대한 암묵지, 즉 첨가제 조합, 온도, 안정성, 세대별 노광 장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돈으로 즉시 살 수 있는 것도 행정명령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이 모든 종류의 포토레지스트를 절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 세그먼트에서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일본 공급업체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한때 추산되었으며 이는 그들을 첨단 반도체 생산에서 거의 대체 불가능한 병목 지점으로 만들었다. 포토레지스트가 장비 수출 금지보다도 더 위험한 공급망 무기가 되는 이유는 물리적 특성에 있다. 장기간 비축이 가능한 석유나 귀금속과 달리 포토레지스트는 유통기한이 정해진 화학 제품이며 온도와 빛에 대한 엄격한 보관 조건을 요구한다. 실제로 많은 포토레지스트에 명시된 유통기한은 대략 1년에 이르지만 반도체 제조사들은 절대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이후 훨씬 짧은 기간 내에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사재기는 효율이 떨어지고 위험 부담도 크다.
그 결과 고급 포토레지스트 공급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특히 첨단 라인을 운영하는 반도체 공장에는 빠르게 막대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절대적인 전면 가동 중단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공급망이 조여질 경우 몇 달 이내에 부분적 마비나 심각한 가동률 저하가 발생할 위험은 충분히 현실적이다. 이러한 병목 지점의 지정학적 의미를 분명히 인식한 일본은 전략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투자기금 JIC가 참여해 선도적 포토레지스트 제조사 중 하나를 인수하고 상장 폐지된 민간 기업 상태로 되돌린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단기 수익에 대한 주식시장의 압박에서 벗어난 이후 해당 기업은 핵심 소재에 대한 장기 연구 개발에 더 큰 여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물론 하나의 민간 기업이 수출 정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움직임은 도쿄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반도체 소재를 단순한 상업 상품이 아니라 경제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체하기 어려운 매듭의 기술 권력이 집중되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몇 방울의 화학 물질은 그 외형보다 훨씬 무거운 지정학적 지렛대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중국이 약 7나노미터 공정의 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데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 칩은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 모델에 사용되었다. 중국 국내에서는 이 사건이 곧바로 기술 자립의 상징이자 베이징이 미국의 수출 통제 장벽을 어느 정도 돌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치켜 세워졌다. 그러나 기술적, 제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지속 가능한 돌파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이는 단기적으로 상징적 성과를 얻는 대신 막대한 비용과 장기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한계를 감수해야 하는 피로스식 승리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파운드리,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업체인 SMIC가 이 UV 노광 장비에 접근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기술은 7나노미터 칩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중국 업체들은 9세대 D UV 시스템과 다중 노광 기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UV처럼 한 번의 노광으로 회로를 형성하는 대신 이 방식은 극히 얇은 패턴을 여러 번 겹쳐 인쇄해야 하며 물리적 한계에 가까운 수준의 정밀한 정렬을 요구한다. 아주 미세한 오차만 발생해도 웨이퍼 전체가 불량품이 될 수 있다.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생산 기간은 길어지고 수율은 낮아지며 칩 한 개당 비용은 TSMC나 삼성의 이 UV 기반 7나노미터 라인에 비해 크게 상승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중 노광 기술이 공정의 복잡성을 대폭 높이면서 핵심 소재와 화학 물질의 소모를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고급 포토레지스트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피하기 어려운 역설이 형성된다. 자립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구형 기술로 7나노미터 칩 생산을 더욱 밀어붙일수록 중국은 오히려 외부 소재 공급망, 특히 일본의 선도적 공급 업체들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된다. 개별 칩당 비용 차이를 정확히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기술계 전반에서는 다중 패터닝 공정이 이 UV 기반 7나노미터 생산에 비해 소재 비용과 결함 위험을 상당히 높인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칩 제조사들의 이익은 높은 비용과 낮은 효율로 잠식되고 자금의 일부는 다시 해외 장비 및 소재 공급업체로 흘러간다. 그 결과 7나노미터 성과는 대규모로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라기보다 정치적, 미디어적 의미가 더 큰 성취로 남는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도약인가? 아니면 점점 불리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값비싼 임시방편에 불과한가? 중국이 현재 직면한 교착 상태를 분명히 보려면 이들의 상황을 2019년 한국이 유사한 공급망 충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해 7월 역사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은 3가지 핵심 소재에 대해 갑작스럽게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가 그것이다. 이들 소재는 디스플레이부터 반도체 생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주력 산업 전반의 필수적인 투입 요소였다. 당시 시장의 초기 반응은 거의 공황에 가까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경제의 축이 일본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비관적인 전망들은 재고가 소진되면 불과 몇 달 안에 한국의 생산 체인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무차별적 자금 투입이나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를 택하지 않았다. 대신 3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실행했다.
첫째, 즉각적인 공급선 다변화였다. 대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신속히 가동해 유럽산 대체 소재를 찾거나 제3국에 위치한 일본 기업의 생산 거점을 활용함으로써 단기적인 의존 압박을 완화했다. 둘째, 선택적인 외국 파트너 개방이다. 한국 정부는 듀폰과 같은 세계적 화학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 국내 생산 기지를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당장의 부족분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공급 독점을 깨는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축이었다. 구호에 매달리지 않고 실제 기술 역량에 기반한 국산화다. 소울브레인과 같은 국내 화학 기업들은 삼성의 엔지니어 팀과 직접 협력해 대체 소재를 개발하고 검증했다. 평상시라면 반도체 라인에 새로운 소재를 승인하는데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데이터 공유, 기술 지원, 그리고 최종 수요 기업과 공급업체 간의 상호 신뢰를 통해 이 과정은 크게 단축되었다. 그 결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한국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2020년부터 국내 기업들은 12N 수준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성공적으로 생산해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몇 년에 걸쳐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으며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분야별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의 성공은 핵심 문제가 투자 금액의 규모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질에 있음을 보여준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기초화학 산업의 토대, 그리고 정부 대기업 협력업체 간의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분산된 투자, 느슨한 감독, 성과 위주의 접근이 드러난 중국의 적지 않은 반도체 프로젝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이다. 중국과 한국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큰 차이는 재정 능력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자금과 행정명령으로 지름길을 찾으려 했다면 한국은 더디더라도 확실한 경로를 택했다. 소재와 공정, 그리고 가치사슬 주체들 간의 신뢰라는 근본부터 손보는 길이었다. 2019년의 위기는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했다. 반면 중국은 아직 소재와 거버넌스의 기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기술 단계를 한꺼번에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그 결과 한쪽은 몇 년의 조정 끝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더 많은 돈을 쓰고도 오히려 더 깊은 의존 상태에 빠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산업적 사고방식과 기술 규율의 차이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투입한 약 130조 원의 자금과 일본이 쥐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 몇 방울의 힘을 대비해 보면 지식경제 시대에서 권력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자본과 행정명령에 기반한 초고속 성장 모델은 고속철도나 항만과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적을 만들어냈지만 반도체 산업이 지닌 정교하고 복합적인 구조 앞에서는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핵심적인 오류는 장비를 사들이는 것과 기술을 진정으로 지배하는 것을 혼동한 데 있다. 자금은 단기간에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을 세울 수는 있지만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초 과학 연구 문화의 축적 과정을 단축시켜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형성되기까지 수십 년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은 1980년대 전성기처럼 완성 칩 생산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병목을 쥔 주체로서 다시 부상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지원 투자기금을 통해 전략적 소재 기업인 JSR을 비상장 민간기업 형태로 되돌린 결정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보여준다. 경제 안보가 자본시장의 단기 이익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보다 우선시된다는 인식이다. 이는 기업이 곧바로 정책 도구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도체 소재가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 현실은 독자적인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려는 모든 국가에 가혹한 문제를 던진다. 생산 공정을 모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화학 소재, 제조 기술에 걸친 긴 연구의 역사 자체를 재현해야 한다. 이는 단기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결과 기술 권력은 단순히 칩을 설계하거나 가장 큰 소비 시장을 보유한 곳이 아니라 점점 더 대체하기 어려운 가치 사슬의 병목을 통제하는 국가들로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게 남은 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DUV 기술과 다중 패터닝으로 7나노미터 칩을 생산하는 방식은 적응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해법에 가깝다. 이 접근은 비용을 끌어올릴 뿐 아니라 수입 소재와 기술에 대한 의존을 더 깊게 만들 위험이 있다.
기초 소재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처럼 고성능 칩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선두에 서겠다는 야망은 곧 깨기 어려운 유리천장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응용 분야는 소재나 공정의 불안정에서 비롯되는 오차를 거의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막대한 자금 투입과 한국 기술 생태계에 끈질긴 적응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하다. 기술 자립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다. 전략적 인내, 기초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그리고 지식이 축적되고 확산될 수 있는 투명한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토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자본이 뒷받침되더라도 기술적 야망은 모래 위에 세운 건물처럼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각 국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의 포토레지스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소재인가? 알고리즘인가? 인재인가? 아니면 제도인가? 그리고 그 핵심 고리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스스로 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